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5일 2014년 1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3.9%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를 기준으로 GDP는 0.9% 증가했으며 앞서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한 수치입니다. 5월 외환 보유액이 3,600억 달러를 돌파하며 11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4년 5월 말 외환 보유액에 따르면 5월 국내 외환 보유액은 전월보다 50억 7천만 달러 증가한 3,609억 1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11개월 연속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SK하이닉스는 5일 낸드 플래시 개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소프텍 벨라루스의 펌웨어 사업부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프텍은 동유럽 벨라루스 민스크시에 위치한 펌웨어, 웹,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아웃소싱 전문 업체로 2008년 설립 이후 낸드 플래시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우수한 펌웨어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텐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우세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3거래일 만에 약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5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하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장의 핵 시간입니다. 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는 이슈를 심층 진단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좀 저평가 지주사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지주사들을 알려주실 건가요? 뭐 사실 알게 모르게 지금 장이 요동을 치는 가운데서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지주사 쪽에 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먼저 좀 짚어보면은 일단은 지금 이제 하림홀딩스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림홀딩스가 작년 4월달 그러니까 한 1년 전에는 한 1,600원 정도 했던 것이 지금 이제 5,400원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수준으로 한 3배 이상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풀무원입니다. 풀무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 중인데, 예. 이 종목 역시도 지금 보시면은 그 차트로 좀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시면 47,300원 정도 작년 한 7월 정도에 찍고서요. 현재는 118,500원의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이제 한 111,1,500원 정도. 그러니까 이 종목 역시도 지금 봤을 때는 한 2.5배 정도 이렇게 좀 상승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대상홀딩스는 이제 큰 폭으로 올라온 종목은 아닙니다. 큰 폭으로 올라온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주가의 움직임들을, 일단, 보였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뭐냐라고 일단 봤었을 때는, 지난해 대비로 영업이익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급증했던 종목들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먹는 거네요. 예, 먹는 종목들이고, 풀무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대상홀딩스 역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수 관련주이면서 식품 관련주이고요. 그리고 공통점이 뭐냐면, 실적이 전년도 대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면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움직인다.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의 종목군이 형성된 게 이제 AK홀딩스, 그러니까 애경이죠. AK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차트로 보시면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많이 움직였던 거. 그러니까 작년 한 1년 정도 전 기준으로 18,150원 찍었던 것이 지금 이제 거의 7만 원을 넘겨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세아입니다. 아세아인데 아세아 역시도 이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움직였던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작년, 그러니까 2012년도 한 주가가 이제 37,000원, 그리고 뭐 세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아시아, AK홀딩스 역시도 이제 내수 관련주라고 일단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역시 실적이 좋아지는 거, 그리고 이제 아세아 같은 경우는 이제 시멘트 쪽으로 이제 묶어서 이제 같이 상승했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아세아가 서울랜드의 그 최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그 장기 투자에 대한 이제 손익분기점이 나오면서 이익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시면 이제 에버랜드 상장 전에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서울랜드라는 걸 갖고 물론 서울랜드보다는 에버랜드가 훨씬 가치가 높긴 하지만 뭐 그런 걸 통해서 향후 이 기업들의 이제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익이 급증하면서 아주 핵심의 그 중소형 지주사들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거와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좀 규모가 크고 대형 지주사들은 사실 이제 주가가 좀 상당히 약세를 좀 보였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뭐 먼저 보시면 이제 CJ 같은 게 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오지는 못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하긴 했었지만 그리고 이제 대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 개발 쪽의 얘기들, 그리고 삼양홀딩스. 근데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수사에 비해서 주가가 이제 못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익 감소가 나타났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외부의 악재들이 좀 있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코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 뒤평하고 대규모의 어떤 그 소송들이 좀 진행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의 발목을 좀 잡았던 부분들 이제 해결됐기 때문에 기업이 좀 정상화될 거라는 기대감을 좀 보일 수가 있고요. 뭐 CJ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검찰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뭐 GS 같은 경우는 그 정유업종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좀 제기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감소가 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익이 급증하는 내수주의 지주사들 쪽의 알짜 기업들은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본다면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떤 관점에서 좀 지주사를 좀 접근하는 게 좋을까라는 얘기를 이제 그 다음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저평가된 지주사도 알려주신다고 네. 하셨는데 예. 어떤 종목들에 좀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평가를 하는 몇 가지 모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시면은 실질적인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지주사가 있고요. 아니면 단순한 지분만 가지고서 회사가 운영되는 두 가지 형태의 지주사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자회사가 얼마나 좋으냐, 자회사의 실적들이 영업 환경들이 얼마나 좋으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주사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 그러니까 결국은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부동산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타 나머지에 대한 자기네 자체적인 어떤 사업을 통해서 창출되는 현금이 어떠냐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먼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뭐 자회사 기준으로 영업 가치 대비 저평가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풍산홀딩스, 업황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제 괜찮은 상황인데 약간 이제 풍산 쪽에 이제 돌발 악재가 좀 하나 터졌죠. 대규모 증자가 좀 하나 진행된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있었고요. 뭐 세아홀딩스, 뭐 동서, SK. 근데 이제 사실 SK는 워낙 이제 지주사 상태에서 유공과 그러니까 SK텔레콤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쪽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SK를 이제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좀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뭐, 노르홀딩스, 뭐, 노르페인트로 대표되는 거고요. 그리고 KASCO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으로 좀 보니까 풍산홀딩스, 그리고 한진중공업홀딩스. 근데 한진중공업홀딩스는 자산가치 대비로는 좀 저평가라고 일단 볼 수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영업가치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는 그렇게 만만한 지금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조선업황 자체를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는 쪽.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자산가치만 갖고 접근하기 좀 힘들다. 그리고 이제 세방 뭐 이런 것들이고 뭐 SJM홀딩스, 대웅, 뭐 넥센, 뭐 DRB, 동일, 아세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세아는 이미,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주가 반영이 상당폭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접근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니까 공통된 분모들이 하나 형성이 되는 게요.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 대비로도 저평가돼 있고 그 영업 가치 대비로도 좀 저평가돼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냐. 뭐 이렇게 본다라면 뭐 이쪽은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봤었을 때는 어느 한쪽에 이제 특화돼 있는 쪽, 그러니까 영업 가치 대비로는 철저하게 저평가돼 있지만 자산 가치가 못 따라주는 경우에는 주가 반영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업 가치는 훌륭하지만, 그러니까 자산 가치는 훌륭하지만 영업 가치가 안 되는 부분들, 뭐 대표적으로 그 한진중공 홀딩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통 분모를 뽑아내서 향후 투자 전략이나 계획들을 좀 세우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콕 집어서 이 영업 가치와 자산 가치 모두 좀 좋은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게 판단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기업 환경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바뀌고 변화되는데, 일단은 요건만 맞는다면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에 있어서 중소형 지주사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는 첫 번째로 뭐를 좀 판단을 해야 되냐면, 기업의 영업 환경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쪽, 이런 쪽에 대한 접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 분석이나 산업 분석이 전제가 깔린 상태에서 지수사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는 이제 뭐 세 방 정도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웅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신약 개발 내지는 이런 부분에 그 좀 변동이 좀 있긴 한데, 이런 쪽이 뭐 제대로 작용한다면 뭐 괜찮게 좀 볼 수가 있고, 뭐 그런데 이러저러 모두한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현재 나와 있는 내용만 해서 압축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래도 풍산이 현재 기준에서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돌발 확정 하나 좀 터진 부분에 대해서 희석되고 해소돼서 좀 안정화되고 정상화되는 시점을 가지고 매매 타이밍을 좀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풍산 같은 경우 좀 꾸준히 올라오다가 요즘에 좀 약재 때문에 빠진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좀 진정된 다음에 매수하는 그럼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이유는 없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원호 멘토입니다. 어제 선거일이었는데요, 여러분께서 투표하신 분이 당선이 되셨나요? 자, 투표하신 분이 당선이 되고 당선이 되지 않고, 자, 이제 무릎 던져졌습니다. 공은 던져졌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투표를 하셔야 되냐, 어느 종목에 투표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요, 연휴를 앞둔 관망세가 좀 짙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6월이 지금 시작되었고요. 그래서 6월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6월장 설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6월 배당주에도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자, 6월이면은요, 6월 결산법인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12월 결산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반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반기에도 이 현금 배당을 나서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이 배당주에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6월 미니 배당주, 미니 배당 시즌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일단 6월 달에 배당을 한 기업들을 한번 보면은요, 대형주 중에서는요, 삼성전자와 SK텔레콤, 포스코, S-오일, 하나금융, 두산, KCC, 이런 종목들이 배당을 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6월 달 배당을 하는 기업들의 6월 달 수익률을 보니까 10년을 통계적으로 내보니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수 대비, 코스피 대비 한 3% 정도 아웃퍼폼, 3% 정도 초과 수익이 나오더라. 이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들 종목들을 매수를 했을 때, 6월 초에 매수했을 때 6월 말까지 다른 지수가 1% 오르는 동안에 이 기업들은 그래도 3%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 이런 부분들이 더 존재하더라. 라는 사실이죠. 여튼요, 0.1%가 되어도 우리는 그 종목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3%대 아웃퍼포머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국내 상장사의 배당 성향이 어느 정도 되냐면 지금 17.9%, 18%가 채 안 됩니다. 한때는요, 2000년 초반에는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한 40%. 자, 배당 성향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단기 순이익을 만약에 100억을 냈습니다. 100억을 냈을 때 배당으로 얼마를 쓰느냐가 바로 배당 성향이죠. 100억을 냈는데 40억을 썼다 하면 배당으로, 그러면 배당 성향이 40%다. 그럼 60%가 남죠. 60억. 그것은 회사에 가지고 있는다 해서 사내 유보, 이렇게 얘기해요. 사내 유보율이 곧 배당 성향을 뺀 부분이 사내 유보율이 되겠는데요. 40% 정도라는 것은 100억을 벌면 40억을 배당을 했다는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 떨어졌나? 17.9%, 18% 정도가 안 된다는 말씀 방금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배당 성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이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금융위기를 한번 맞고 나니까 굉장히 무서워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었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네요. 하나는 뭐냐면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배당을 안 해주니까 이 배당에 대한 투자자들이 전부 다 떠난다는 것이고요. 이는 주주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너네 회사들만 먹고 살려고 하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본 차익, 즉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것도 좋은 수익률이지만 분명히 이 배당으로 얻는 수익도 굉장히 큰 부분이라는 거죠. 일정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으로만 오히려 승부를 거는 투자자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이 떨어지면서 이러한 투자자들이 발길을 끊어버리더라. 이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배당 성향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40% 가까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8%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 다른 기업이 투자했을 때는 한 이익을 냈을 때 40%를 돌려주는데, 이 나라, 이 기업들은 어찌된 판인지, 그 나라에 비해서 반도 안 주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크게 작용하고요. 배당 성향, 즉 배당을 많이 주지 않는다면 모든 투자자들이 무엇밖에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까? 자본 차익밖에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당 투자하시는 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주식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판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이런 투자는 장기 투자 유도에도 분명히 문제가 되고 주주의 강성 주주를 만드는 데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흐름이 작년부터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누가 나섰냐면 삼성전자가 이 배당 성향을 올리기 시작했죠. 2배를 올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도 좀 높아진 흐름이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삼성전자에 이어서 올해는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삼성카드라든지 삼성그룹 전반적으로 이 배당 성향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두산이라든지 다른 대기업들도 배당 성향을 꽤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결국 뭐냐면 주주를 잘 살리지 못한다면 이 회사도 항상 적정한 주가를 받기가 힘들다는 것이 바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경영의 기본 기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향후 전망을 보면은요, 배당 수익률, 역시 배당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자면은요, 배당도요,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여기에서 배당 수익률이 몇 % 받느냐, 우리가 만약에 5,000원짜리 주식을 샀을 때 이 배당이 1%를 받느냐, 2%를 받느냐, 이게 배당 수익률이라고 그랬습니다. 배당이 나오기 위한 전제 조건은요, 실적이 좋아야 되죠. 이익이 많이 나야지만 배당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 기업이 순이익을 많이 냈을 때, 수익이익을 많이 냈다고 무조건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요. 순이익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사업을 내년에도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자금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자금들을 뺀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그래,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FCF라고 얘기하는데, 이 잉여 현금 흐름이 많을수록 좋겠죠. 순이익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내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 나가는 게 지출해야 될 돈이 많다면
실질적으로 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겠죠. 반면 내년에 들어갈 사업은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현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특히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배당 수익률이나 배당 성장률, 즉 배당이 전년도 대비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잉여현금 비율이에요. 잉여현금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잉여현금 흐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작년도 보니까 항상 굉장히 높았더라. 역시 배당 성장률과 잉여현금 흐름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역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아까 전년에 6월 달에 배당한 기업들, 대기업들 말씀해 드렸잖아요. 이들 기업이 올해도 배당할 확률은 80%가 넘습니다. 거의 다 배당을 한다고 봐야 되죠. 이들 중에서 급격히 실적이 나빠졌을 경우에는 안 할 수가 있지만 충분히 계속적으로 배당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작년 배당한 종목들이 올해도 배당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지수 대비 3% 정도의 아웃퍼폼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최종적으로 투자 전략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배당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높은 기업들도 좋아요. 그렇지만 배당이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고 선언한 기업들, 늘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 상승에는 도움이 크게 나타날 것이니까 그들 종목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는 아까 말씀해 드렸으니까 중소형주 중에서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중소형주 중에서 뽑아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종목 불러드리면은요, 동서, 부광약품, 휴캠스, 리노공업, S&T 모티브 같은 종목들이 중소형주 중에서 잉여현금 흐름이 높고 배당 수익률이 증가되고 있는 아주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6월달 여러분이 계속 관심 가져보시고 조금씩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요, 6월 미니 배당 시즌을 관련해서 말씀해 드렸고요. 오후 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특징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닥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입니다. 이 코너는 매수가와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신규 매수를 위한 바닥이 궁금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멘토들이 말하는 오늘의 바닥 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바닥 팁입니다. 김선윤 멘토께서는 수급주 보세요라는 팁을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응축된 에너지 폭발 가능성이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네, 수급이 좋은 종목을 보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추천드렸던 한국타이어가 오늘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냥 추천드리는 거다 움직여주고 있고.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1시간으로 가는데, 제 모든 종목 정리 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수익이 나건 말건 새롭게 가니까 참고하시고, 누적 수익도 거기에 맞춰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국타이어 더 갈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방송상에서는 전 종목 싹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제가 왜 시장을 수급주를 보시냐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 흐름 자체 잘 보셔야 됩니다. 좋은 시장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종목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 지금 수급적인 매력도 자체가 오늘 보자면 외인들의 매도세가 이렇게 좀 잡혀주는 모습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외인들이 매수로 꾸준히 유지를 해주다가 매도로 돌아선 오늘 포인트가 잡히거든요. 지난 시간 같은 경우는 외인의 매도가 잡히다가 매도로 돌아서긴 했어요. 그래서 5호장까지 봐야 되긴 하는데, 또 하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흐름 자체는 또 이겁니다. 뭐냐면
국채 수익률이 오늘 새벽 기준으로 2.6%로 10년물 국채가 다시 올라섰습니다. 제가 2.5%는 어떤 의미로 말씀드렸냐면요. 2.5%가 아래로 내려가면은 투자 심리가 방어적으로 주식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간다는 거고, 2.5가 넘어가면은 약간 좀 주식 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안전자산보다는 투기성으로 이동한다는 소리거든요. 2.6이 됐습니다.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다음 주 동시만기 있고요. 그 다음 6월 FOMC 이사록 얘기 나올 겁니다. 제가 FOMC 의사록 6월 달에 뭐 한다 말씀드렸죠? 기자간담회. 그때 별의별 질문을 다 하고 시장에서 또 안 좋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현재 다우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 찍었지만 시장은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면 또 종목들은, 국내 종목들은 삼성밖에 안 가요. 다른 거 다 팔아 삼성 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연출이 됩니다. 재미없는 시장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좋아 보일지언정 지금은 정말 리스크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변심이 굉장히 심해요. 좋다가 또 안 좋다가 계속 바뀌어요. 제 말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이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5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흐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수급이 좋은 종목은 그 시장에서 버팁니다. 살아남거든요. 그거 포인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주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 수급 보지 않으실 거면 주식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힘든 시장입니다. 아셨죠? 세력에 휩쓸리지 않는 게 바로 수급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팁도 살펴보겠습니다. 응축된 에너지가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우선 다음 주부터 1시간으로 네. 연장 편성이 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과 또다시 만나 뵐 수 있고요. 저도 또다시 나오는 부분이고, 이번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시청을 하면서 좀 더 팁을 발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응축된 에너지 폭발할 시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지금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내일 한 치 앞을 안 보이는 그런 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 포지션 자체는 이미 매수 포지션으로 돌아서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5월 달에 변동폭이 75포인트, 80포인트가 나타났다면 거기에 대한 6월달, 6월 초 지금은 단순적인 조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5월 달에 시세를 끌어올렸던 세력은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이 미량 나온다고 조금 보셔야지, 현재 자리에서 크게 밀리겠구나, 그런 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좀 더 말씀을 좀 강하게 좀 드리겠고요. 하단을 한번 보시면 제가 1980포인트 그리고 상단 2015포인트를 꾸준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오늘 현재 음봉은 나타나고 있지만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 거래량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음봉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앞서 있던 물량, 모였던 이 물량 자체는 지금 아직까지 이익 실현에 대한 흔적 자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지수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남은 연휴를 즐겁게 즐기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바닥잡기 팁 살펴봤고요. 이제는 두 멘토가 시청자들이 의뢰한 종목을 수급과 또 차트로 접근해서 최고의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의뢰인입니다. 7657님께서 삼성 SDI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김선윤 멘토께서는 추천주 조정시 매수라며 O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 역시 제일모직과 함께 만들어요 라며 O 의견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이슈가 된 종목이죠. 매수해도 괜찮습니까? 네, 추천주란 말을 하면 안 되고요. 관심주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관심주였습니다. 이 종목은요, 저랑 이상로 멘토가 한 달도 넘게 얘기 드렸던 거예요. 그냥 적금처럼 제가 항상 얘기 드렸었고, 이상로 멘토님도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그냥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 90%가 다 잘 갔습니다. 자, SDI 운이 좋게도 또 삼성전자에 자사주 매입해주고, 또 하나 합병 이슈 알고 계셨던 거고 제대로 터졌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매수를 이제서야 하고 싶으신 겁니까? 방송을 그렇게 보시다가 이제서야 매수 사연 드렸는데 이제서야 매수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이 종목 저희 말씀드리고 나고 제가 또 방송에서 관심주로서 얘기를 드렸고 나서 수익이 5% 이상 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조정이 나온다면 좀 매수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좋은 종목이지만
오늘 너무 급등한 경향이 있네요. 3월 마지막 날도 17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주저앉았거든요. 또다시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 여유 가지시고 대응해 보시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너무 올라간다고 못 살 것 같아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 종목 합병 시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조정 나올 때 느긋하게 그때 매수하시자라고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 역시 같은 의견이십니다. 제일모직과 함께 만들어라는 팁을 주셨네요. 네, 저는 좀 더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현재 코스피 200 안에서 톱 10을 뽑으면 그 중에서 한 5위권 안에 드는 종목 그 정도로 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호재거리가 지금 현재도 다분할 뿐만 아니라 실적적인 우상향 패턴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먹거리가 아직까지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캐시카우 시장도 물론 만족스럽지만 거기에 대해서 변화를 먼저 직감하고 라이징스타 시장에 충분히 지금은 투자금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거둘 일만 남았다라고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일모직과 같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차트는 항상 동조현상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수적인 부분과 같이 우리가 연동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현재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리는 모습이죠. 의미가 있는 지점입니다. 앞서 있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쉽게 올라가는, 거래량 없이 쉽게 올라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지점 자체, 이 부분 자체는 상당한 지지권, 16만원대는 지지권 형성될 수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앞서서 지수를 말씀을 드릴 때 지수는 아직 박수권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수는 박수권인데 왜 이렇게 이런 개별 종목은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시장의 리더적인 그런 종목군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시장의 리더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빨리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제일모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제일모직 비슷한 보시더라도 모양이네요. 예, 맞습니다.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앞서 있던 부분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제일모직과 지금 삼성 SDI 차이점은 삼성 SDI는 기준선의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연상되고 있고 지금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모직보다는 현재 삼성 SDI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급적인 부분은 바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기관이 시장에서 그만큼 매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순권에서 크게 매수가 들어오겠습니까? 제한된 금액으로 좀 더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핫스팟으로 종목군이 들어가줘야지만 수익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삼성 SDI를 골랐다고 조금 선택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돌아설 때 가장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가 바로 삼성 SDI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의 싸움이지 추세적인 부분은 여전히 우상향이다. 그리고 연봉 한 개만 마지막 보겠습니다. 연봉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연봉으로는 시세 자체가 이제 시작되는 순간이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앞으로도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군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 어디까지 예상하세요? 네, 전고점까지는 가야죠. 무조건. 전고점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 SDI는 매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의뢰인입니다. 6678님께서 삼성물산을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네, 김선유 멘토께서는 기관 매도 나오면 절반 축소하라며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 역시 아깝다, 좀 더 기다리자라며 X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매도해도 될까요?입니다. 삼성물산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죠. 매도 네. 그래도 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도 의견도 같이 네.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궁금하신 분들 문자 빨리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삼성물산 매도해도 될까요? 정말 나이스 타이밍에 질문 주신 거예요. 이거 좀 고민되죠. 사실 고민이 됩니다. 정말 많이 올랐다고요. 지금 이게 1월 달부터 치자면요. 6만 원부터 해서 7만 7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거의 뭐 30% 가까이 올라와 버린 거죠. 고민이 되실 거 맞습니다. 자, 이것만 보십시오. 장기적으로 보건대 상승 분위기는 계속 나올 수 있는 종목이지만 좀 불안하시니까 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포인트를 잡아드리자면 그
이 종목, 그냥 외인은 최근에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데 기관의 힘에 의해서 종목의 등락폭이 거듭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기관들은 매도 흐름에서 매수 흐름 전환되면서 주가 끌어올렸고요. 오늘장에서 지금 현재 외인과 기관 양매수가 나옵니다. 언제 파셔야 되죠? 그러면 그냥 외인은 꾸준할 거예요. 대신에 기관 매도 나갈 때. 기관 매도가 나간다면은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요. 네모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런 모양새가 나올 겁니다. 기관 매도 나올 때 요런 식의 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한 5% 이상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요런 매도. 그때 기관 매도가 첫날 좀 강하게 나온다 싶으시면 매도 처리하시고요. 비중을 일단 줄이시고 그 다음에 다시 21선 깼다가 올라갈 때 그 비중 고스란히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수익 가뿐하게 2% 3% 즐기실 수가 있어요. 그런 포인트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은 좋기 때문에 유지하시되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기관 매도 나올 때 한번 쉬시고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들어가 보는 전략. 그래서 지금은 당장 파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수급과 함께 이렇게 팁을 설명해 주시네요. 이상로 멘토 역시 아깝다, 좀 더 기다리자라며 X 의견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좀 더 보여 계십시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요 종목도 한번 했었죠.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게 5월 8일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이었는데요. 네. 어버이날 기념으로 우리가 삼성물산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과매도에 대한 화살표 시그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지점이었죠. 바로 2012년 5월 16일 날 빨강색 강하게 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 가격대를 한번 보면 67,000원 그리고 7만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크게 한번 같이 보시면요. 밑에 매물 자체가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66,000원 밑에 매물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당히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그죠? 매물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다시 한 번 더 2014년 5월 8일 날 양봉을 형성하면서 시세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자, 매집이 몇 년이 걸렸습니까? 자, 2년 동안의 매집이 걸렸습니다. 2년 동안 갇혀있던 부분을 지금 돌파하는 시점입니다. 자, 2년 동안 아무도 이익 실현을 못했었는데 이대로 이렇게 끝이 날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큰 파도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삼성물산 같은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세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다른 시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지점을 인식을 하시고요. 들어왔을 때 그럼 수급이 상당히 바뀌었겠네? 예, 맞습니다.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다시 한 번 더 가파르게 매수를 해주면서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기관의 매수로 움직였던 종목군인데 여기에서 첨부해서 외국인이 더 사준다는 거죠. 자,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5개는 기관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5개가 남아있는 와중에서 외국인이 또다시 3개를 삽니다. 그럼 나머지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세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장사의 요령을 좀 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유를 하시자. 이대로 시세가 끝나기는 어렵다.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좀 더 유지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은 계속 보유해도 좋다는 의견이시네요.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뢰인입니다. 바텍을 0750님께서 문의 주셨네요. 매수해도 될까요? 김성윤 멘토께서는 조정 확인 필요하다며 X 의견 주셨고요. 이성로 멘토께서는 믿고 기다리자 실적주라는 멘트를 주셨습니다. 네, 조정 확인이 필요한가요? 네, 좋은 종목이면은 정말 틀림없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잘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봉상을 보더라도요. 올 초 1월부터 해서 12,000원부터 해서 18,000원, 2만원까지 50%가 올라간 종목이에요. 작년부터 해서 항상 이런 큰 흐름이 초반에 나왔었는데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실적적으로 뭐 좀 접근을 해보자면요. 네. 지금 현재 시가총액 2,700억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실적에서 따져보자면 지금 현재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141억입니다. 올해 좀 더 나온다고 치더라도 이 지금 너무 고평가된 상태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평가된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쉬운 PER 계산법 시가총액 나누기 당기순이익입니다. 자, 시가총액 방금 270억, 작년 141억, 올해 성장성 있다 칩시다. 프리미엄 줍시다. 170억, 180억 했다 칩시다. 그러면 PER 얼마입니까? 15.
16 이렇게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고평가 구간이란 말이죠. 확실하게 뭐 모멘텀 받아서 간 거는 이미 상당 부분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확인한 이후에 반등을 줄 때 그때 좀 하시면 어떨까? 21선 깼다가 올라와서 오늘 약간 조정 나오는데 깨지 않는다. 매수 기회 아니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조금 늦게 사면 어떻고 좀 저평가된 거 다른 거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X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의견이 이제 이성노 멘토께서는 O 의견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다르게 좀 생각하는 기조인데요. 1분기가 실적이 발표가 됐죠.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4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다 합쳐 뭐 170억이면 1분기에 지금 47억 원을 달성을 했다는 거죠. 자, 1분기에 47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PR 밴드, 김선준 멘토님 말씀하셨듯이 14배, 현재 자리 13배, 14배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의료기기에 대한 업종별 프리미엄이 붙는다면 우리가 바이오 제약 업종 25배에서 30배, 그리고 의료기기 마찬가지죠. 비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배가 넘어갑니다. 고평가라는 거죠. 하지만 주가 자체는 꾸준히 올랐다는 거거든요. 자, 비옥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비옥스 한번 보시면 지금 40배 가까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배 자리가 어디였냐면 자, 하단은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25배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만큼 더욱더 올라갔다는 거죠. 자, 비옥스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의료기기 거기 안에서 엑스레이 기기를 진단하는 모델을 생산해내는 업체고요. 그리고 지금 바텍 같은 경우에는 치과용 의료기기 임플란트를 할 때 우리가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는 엑스레이 기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기기인데 그 기계가 종합병원 내에서만 이렇게 납품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납품이 들어가면서 실적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상대적인 관점이고 지금 제가 바텍을 봤을 때는 이런 박스권 돌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은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시세적인 부분을 한번 보셨을 때도 2009년도 4월 달에 한번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가파르게 땡겼을까를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 하루 동안에 이 변동폭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는 지금 하루에 9%가 움직였습니다. 왜 이렇게 줬을까? 그러면 이 자리가 상당한 지지권이기 때문에 이런 형성이 좀 되지 않았나라는 관점으로 현재는 비중을 어느 정도는 좀 실으셔서 추가적인 수익을 좀 더 보시는 전략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손절가 하단 같은 경우에 한 17,000원까지 한번 잡으시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면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바텍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멘토님들의 의견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의뢰인은 5341번님께서 매일 유업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김선유 멘토께서는 수급이 돌아온다면 매력주일 텐데 X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는 바닥 확인하고 가실게요. 라며 X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매일 유업 중국에서 좀 수입을 금지하는 바람에 이렇게 좀 빠지는 거죠. 지금 뭐 매일유업이 빠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좀 오를 때도 됐는데 조금 살펴보자면요. 지금 제가 이게 열어놓은 게 커피값 차트를 제가 하나 열어놨어요. 네. 자, 매일유업과 더불어 남양유업 원두를 많이 사용합니다. 당연히 사용하겠죠? 그렇죠? 잘 아시겠지만 특히 남양유도 많이 사용하는데 올 초에 이게 올 초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해서 지금 2배가 한번 튀었었어요. 4월까지. 커피값이요. 원두값이 그러니까 원두값이. 그리고 나서 5월달부터 다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이게 뭐 엘니뇨 현상과 더불어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가 또 재고도 많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포인트가 나왔는데 다시 매일유업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올해 이제 1월부터 해서 주가 흐름이 조금 어느 정도 버텨주다가 커피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 버티지 못하고 주가가 하향 곡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데요, 다시 돌아가서 커피값 자체가 다시 조금 이제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줄 포인트가 오긴 왔어요. 차트도 보자면 지금 전 저점 포인트 자체가 요 포인트 같이 잡힌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왔기 때문에 반등이 오는 시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신에 지금 당장의 매수 자체는 불안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포인트들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도 한번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좀 더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려왔다 올라가 주면서 21선 돌파하는 것 좀 봅시다. 이 친구 21선 돌파한 적 언젠가요? 정말 까마득합니다. 그렇죠? 안 보이시죠? 잘? 제대로 돌파하면서 올라갈 때 이 정도 포인트 노리자는 거죠. 그래서 굳이 지금 매수를 할 필요가 있는가? 기회는 곧 옵니다. 그 기회를 잠시만 기다려보자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 역시 같은 X 의견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격이 조금 너무 벌어져 있는 상태 네네. 같습니다. 일단 매일 유업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조금 냈었죠. 내고 난 다음에 중국 소비 모멘텀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주가 자체는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는 점이 자, 주가상의 추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상의 추이를 한번 보시면 매물권을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조금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상단에 있는 매물권 자체가 지금은 지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시세가 한번 크게 났죠. 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지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전고점 위치까지 못 올라가고 다시 그게 실망 매물이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위에서 이 세 가지 언덕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투매성 물량이 상당 부분 분포를 하면서 내려오는 경우고, 대신에 이렇게 빠지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단에 거래량 크게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있던 여기서 큰 거래량은 하단 주가, 지금 가격대로 본다면 2만원 하단이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여기에서 더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평균적인 단가로 봤을 때 현재 이 지점에서 반등은 넣어대 상당히 기술적인 반등이 지칠 수 있다, 그렇게 조금 보는 시각입니다. 주가가 좀 더 빠져야 돼요. 사실 주가가 좀 더 빠지면서 하락을 하면 25,000원까지는 내려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매일료 바라보지, 현재는 실적도 그렇고 그리고 주가상의 추이도 좀 더 흐림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맑은 날이 올 때까지는 좀 더 관망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 유업은 조금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5번째 의뢰인도 만나보겠습니다. 5번째 의뢰인입니다. 6754님께서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김선유 멘토께서는 생각 잘하셨습니다라며 O 의견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는 그래도 중국의 반등을 확인하자라며 X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제 올라올 때가 좀 됐나요? 네, 두산 인프라코어는요,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1분기 좋았고요. 2분기 때 굉장히 좋고, 자회사, 미국계 자회사 밥캣 흐름 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2분기 실적이 아마 예상치를 뛰어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관련주도 다 그럴 겁니다. 기계주도. 그래서 포인트 잡으시고, 현재 구간대 가격 빠지는 거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냥 계속 사시면 장땡, 뭐 SDI 같은 종목이에요. 언제 한번 튀어 올라갈지 모릅니다. 걱정 마시고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는 그래도 중국의 반등을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중국 증시에 대한 반등을 좀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자체가 지금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거래량 C가 말리는 상태죠. 중국 애들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반등 타이밍에서 반등을 안 주면서 계속적으로 정말로 지하 14층, 15층까지 뚫을 기세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등이 나오는 것을 무조건 확인해야지만 우리가 중국 증시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지금 중국 증시에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분위기. 그리고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꾸준히 내려가는 분위기. 여기에서는 한 번의 수급적인 부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지금 급하게 매수할 필요 전혀 없으시고, 저는 뭐 지금 가격대 괜찮습니다만 좀 더 생각을 한다면 확실한 반등이 나왔을 때 급락후 첫 양봉, 그때가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다른데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당신의 시야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